안녕하세요. 도심에서 생활할 권리 마지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4번에 걸쳐서 도심에서 생활할 권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 오디오 클립을 준비할 때 법률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단순히 답변을 드리는 것을 좀 넘어서서 주민분들이 직접 법률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면 좋겠다라는 기획을 해서 마지막 강의는 지난번 강의 오프라인 강의에서 나왔던 주요 질의응답을 사례로 그 법률 리서치 방법론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목차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주로 나왔던 주제가 크게 2가지였는데요. 그 2가지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세운 지역과 관련된 법률 리서치 방법론이 하나고요. 나머지 하나는 도심 제조과 관련된, 주로 저작권 관련된 내용의 법률 리서치를 어떻게 하는지, 지난 시간에 했던 강의 내용과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법률 3단 논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찾고 그다음에 법률에 적용될 사실관계를 포섭해서 이것을 해석하는, 그리고 법원이 이런 방식을 법원이 적용하면 판결로서 판례로 남는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법률 해석이고 정부도 같은 방법으로 법률 해석을 하면 그것은 유권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는 이런 판례나 혹은 변호사분들이 올리시는 상담 사례들이 본인의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결론이 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은 그 결론이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 결론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그 사실관계가 적용된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법률 리서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법률 3단 논법을 적용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세운 지역과 관련된 법률 리서치로 이번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프라인 그 강의에서 나왔던 그 질의 중에서 집합 건물의 이원적 관리라는 질의를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내용도 좀 중요하기도 하고 법률 리서치, 특히 이제 판례를 찾고 판례 내용의 사실관계를 찾아보는 그런 측면에서 좀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첫 번째 사례로 꼽아봤습니다. 네, 집합 건물, 주상복합 건물이죠. 세운 상가가. 그러니까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에는 이제 이원적 관리가 조금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주상복합 건물과 이원적 관리 혹은 통합 관리라고도 하는데, 이 관련된 질의를 해주셔서 그러면 이 관련된 판례나 어떤 해석 사례가 있는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찾아보는 것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그 기사를, 그러니까 판결을 담은 기사를 찾는 것을 처음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색 툴을 잘 이용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냥 찾아보고자 하는 그 해당 사례의 키워드들을 그냥 검색창에 넣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결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질의를 주신 내용은 주상복합과 통합관리 혹은 이원적 관리, 어떤 것으로 검색을 하셔도 좋을 텐데요. 지금 검색창에 주상복합과 통합관리라는 키워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결과를 같이 보고 계신데요. 보시면 가장 상단에 바로 해당 키워드를 가진 판결을 기사화한, 제가 아까 PT 화면에서도 보여드렸던 그 기사인데요. 주상복합 건물 통합관리사무소 운영 통합관리라 볼 수 없다. 네, 라고 이렇게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을 기사화한 그런 내용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건 1심 판결인데요. 지금 다시 검색 결과로 돌아가 보면 2018년 4월 20일에 기사가 하나 있고 2018년 10월 24일에 기사가 또 하나 있고, 이게 위쪽 기사는
해당 사건의 1심 판결의 결과고 두 번째 기사는 해당 판결의 2심 판결의 결과입니다. 네, 보시면 제목은 똑같고 서울고등법원이죠. 그래서 항소심이 진행돼서 두 번째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35부에서 판결이 나온 거고요. 아마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2018년 10월경에 이제 항소심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대법원까지 나왔으면 해당 판례가 대법원 판례로서 또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사화 됐을 텐데요.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해당 판례는 아마 항소심에서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쯤에 판례가 이제 대법원 판례와 기타 하급심 판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법원의 경우에는 그 법리 해석과 관련돼서는 그 해당 시점에서 거의 종국적 판단이다. 해석에 관해서는 종국적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판례 리서치를 조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대법원 판례에는 사실관계가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리서치 과정에서는 이제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사실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오히려 하급심 판례, 그러니까 해당 대법원 판례의 하급심 판례들을 찾아서 해당 하급심 판례에 나온 사실관계를 본인의 사실관계에 비교해보고 본인의 사건 혹은 본인이 궁금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판례인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찾아본 두 가지 판례는 모두 하급심 판례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그 리서치 방법론에 대해서는 키워드만으로도 검색창에 키워드를 넣고 해당 판결문 원문을 찾아보지 못하더라도 해당 판결을 보도한 기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사에서 다시 판결문 찾는 것은 다음 사례에서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합건물의 이원적 관리의 이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사례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이게 이원적 관리 혹은 통합 관리가 문제되는 이유는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주상복합 건물은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관리단을 통해서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주거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 상가 부분은 상가관리단을 통해서 이원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둘 중에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지가 좀 모호한데, 이거는 법이 이제 이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이고, 그래서 이런 그 양측 관리 주체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일원적 관리도 가능하고 각각의 주체가 따로 관리하는 것도 다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아래쪽에 보면 그 판결 내용 중에 이제 개별 관리 주체 협의를 통한 수밖에 없다. 법이 이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 건물의 이원적 관리에서 비롯되는 각종 문제들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상가관리단이 서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피하다라는 법적 견해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네. 그 해당 사실관계는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가 같이 찾아봤던 기사에 잘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시간을 내셔서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다기보다는 법률 리서치 방법론, 여러분들이 도심에서 생활할 권리로서 법률 리서치를 통한 법적 리걸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부분에 조금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의를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중요한 부분 같아서 간단히 내용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리서치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에 해당 체납자의 점포나 상가에 단전이나 단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면 이 판례를 보시면 이 판례와 이제 비슷한 판례들을 좀 같이 보여드릴 텐데, 이 판례는 관리 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실시한 단전 조치는 원래는 해당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만 이 경우에는
결의와 관리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정당 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해당 해석에서는 종국적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요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에는 다행히 그런 사실관계가 잘 나와 있어서 뭐 하급심 판례를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번영의 관리 규정에 따라서 체납된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제재 수단으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고, 그 내용은 시장 번영회를 운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로서, 그러니까 단전 조치는 이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라고 하면 이제 결론이 보이시죠.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는 그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만 정당행위로서, 지금 보시면 제가 형법 조항도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형법 제20조에 보시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방해죄 관련해서는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벌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보도한 기사들이 또 있는데요. 그래서 리서치를 통해서 찾은 기사 내용도 설명을 드리면 그 법원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와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보시면 그 위쪽에 보시면 첫 번째 사건 번호 2001도 6883, 이 사건에서는 관리규약의 단전조치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대의 의결만 거쳐 단전조치를 취한 것은 재물손괴죄가 적용해서 불법이다. 이번에는 정기사업법 위반과 재물손괴죄를 적용해서 불법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제 관리규약의 단전조치나 단수조치 규정이 있는지가 좀 중요하게 판단된 것 같아요. 제가 해당 판결문 전체를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2000도 3477, 역시 대법원 판례인데요. 해당 사실관계를 같이 보시면 관리비를 체납했다고 수동 계량기를 떼어낸 행위, 네, 이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수도 계량기까지 떼어낸 행위가 이제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기타 아래쪽에 보시면 관리 규약이 있고 관리 규약에 따른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라는 판례가 있어서요. 이 두 가지를 좀 잘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신규 시설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질의해 온 분이 계셨습니다. 이건 신규 시설물이라고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어떤 시설물로 인한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라서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된 판례를 같이 한번 리서치를 하고 그 판례를 판결문을 같이 보는 것으로 설명을 할까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영조물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도로, 하천, 그 밖에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영조물 책임 조항이 국가배상법 제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의 영조물이 무엇이냐? 정의 조항이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판례를 통해서 좀 이제 구체화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영조물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 하자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나와 있는데요. 판례를 통해서 그 영조물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하이라이트 친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목적에 공유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라고 그 범위를 조금 넓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는 무엇이냐? 설치상의 하자라고 하면 그 아래쪽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의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라는 대부분 해석이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은 무엇이냐라고 갖추지 못한 상태가 무엇이냐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해석이 있는데요. 영조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어 조치를 다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판단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중요한데요. 그 설치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가 또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혹은 제3자의 행위 혹은 피해자 행위가 있어서 그러니까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도 있었고 다른 이유도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대법원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그 공동 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상당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경합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 해석에 대한 부분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좀 잘 드러난 하급심 판결을 하나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판결문을 직접 받아보신 분 혹은 판결문을 찾아보신 분들은 지금 이 판결문 형태가 좀 익숙하실 테고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판결문의 모양은 이렇게 해당 판결을 그러니까 판결이 나온 그 재판을 진행한 법원명과 판결 내용, 그 사건 번호, 원고 피고, 민사소송이니까요. 원고 피고가 있고, 뭐 변론 종결, 판결 선고 이런 식으로 앞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판결을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 리서치 방법론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사건 번호를 가지고 이제 판결을 찾게 됩니다. 뭐 검색을 하시다가 이제 판결 관련된 뭐 기사나 아니면 뭐 인터넷 글들을 찾아보면 사건 번호가 있는 게 있고 사건 번호가 없는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건 번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위쪽에 보시는 2011 가단 10309 이 번호 이 사건 번호를 가지고 리서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판결도 판결문 전체를 받고 싶으면 이제 법원에 사건 번호를 가지고 판결문 제공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따가 그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릴 테고요. 네, 지금 그래서 그 영조물 책임이 인정이 된 그 수원지방법원의 하급심 판결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주문을 보시면 이제 그 피해를 본 손해를 입은 그 원고에게는 800여만 원, 또 다른 원고에게는 50만 원의 손해가 인정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럼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손해의 범위는 어떠한지. 지금 그 목차를 보시면 1번에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또다시 큰 목차를 2번을 보시면 손해배상의 범위.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있다면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나누어서 법원에서 판단을 보통 합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사실관계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차수거 스틸 그레이팅이 도로를 가로질러 위치하고 있었는데 스틸 그레이팅 중 일부 접합 부분에 탈락이 발생하여 빗살 부분이 지면에서 약 1cm가량 떠 있는 상태에 있었다. 아마 이 맨홀 뚜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까지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도로에 있는 맨홀 뚜껑과 같은 것에 약 도로 지면에서 한 1cm 정도 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왼발을 다치신 분이 수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그 손해배상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이제 제기한 그런 사안인데요. 그래서 이 1cm가
비파량 떠 있는 상태에 있도록 한 게 이제 어, 어, 영조물 책임의 대상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6번에 피고인 수원 씨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을 한 것을 법원에서 정리한 건데요. 이 스틸 그레이팅 빗살이 지면에서 1cm 미만으로 통행에 아무런 불편이 없고 이건 스틸 그레이팅 하자가 아니라 원고의 과속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라고 지금 피고인 소환 씨가 이제 반박을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판단을 보시면 아까 대법원 판단에서 살펴본 그 이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영점을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1cm 정도 떠 있는 게 도로 위에 떠 있는 것이 하자에 해당하느냐라는 그래서 기본적인 판단 기준을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부분 이후가 이제 사실관계를 해당 법원,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한번 비춰 보겠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볼 때 위 이면도로의 대부분을 가로질러 위 차수거 스틸 그레이팅이 설치되어 있는 점, 그 위 접합 부분 중 일부가 떨어져 나가 스틸 그레이팅의 빗살 부분이 지면과 이격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원고의 상해 부위가 왼쪽 발가락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점, 이런 1cm 정도 떠 있었다고 아까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의 고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하는 점을 비춰보면 이러한 경우는 뭐 스틸 그레이팅 및 위면도로의 경우 하자가 있는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그러니까 수원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영조물 책임을 진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했고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떤지 보실 텐데요. 네. 그럼 일실수입, 그러니까 원고가 이제 다치지 않았을 때, 다치지 않았다면 더 벌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이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데 뭐 자세한 내용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왕치료비라고 해서 이미 들어간 치료비,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치료비, 앞으로 치료가 남아 있을 텐데 향후 치료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자료 이런 식으로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돼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국가배상 청구권은 이것도 시효로 인해서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 시효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지금 대법원의 판단은 피해자가 그 법정 대리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효를 잘 지켜서 소를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판결을 어떻게 구하게 됐는지를 리서치를 통해서 좀 같이 찾아볼 텐데요. 네. 보시면 저는 이제 전국 법원 주요 판결을 통해서 이 판결을 검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모든 하급심 판결문을 모두 다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급 법원에서 주요 판결로 그 리서치를 통해서 그 판례를 모아놓은 그 포털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포털 외에도 포털들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판례도 찾아내는 게 좀 중요한 텐데요. 전국 법원 주요 판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각급 법원에서 주요 판결을 공개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 법원의 주요 판결을 대법원에서 모아서 보여주는 이 사이트고요. 이 전국 법원 주요 판결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이 사이트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수원지방법원이 제공하는 우리 법원 주요 판결에서 이 해당 판결문을 찾았어요. 지금 보시면 수원시 허서동 소재 이면도로 그러니까 각 법원에서 이제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판결들을 그 원문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첨부 파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 원문을 이런 식으로 PDF로 제공을 하는데요. 같이 열어보시면 네, 수원지방법원 판결 아까 같이 살펴봤던 판결문 원문을 찾아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그 주요한 판결들은 이렇게 법원에서 정리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국가법령정보센터라든지 로앤비라든지 여러 판결문을 모아서 보여주는 포털 사이트에서도
해당 키워드를 가지고 판결을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사건 번호는 있는데 해당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판결문 제공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결서 제공 신청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지금 보시는 대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일정 수수료를 지급을 하시면 익명화된, 그러니까 거기 사건 당사자들 이름을 익명화해서 누군지 알 수 없게 한 형태로 판결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번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건 번호만 알면 그 판결문 원문을 직접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사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면서 전체 강의를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 저작권 강의에서 조금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도심제조업 관련 분쟁 사례 중에서 이제 저작권 사례를 지난 시간에 별도로 뽑아서 진행을 했는데 그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조금 그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하는 의미와 저작권 판례를 리서치하는 방법론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 사례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숭례문하고 광화문을 축소한 그 입체 퍼즐이 저작물에 해당하느냐라는 그런 그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좀 창작성이 가미된 경우, 그대로 축소한 것이 아니고 뭔가 창작성이 가미된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저작권이 보호하고 있다라는 판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대법원 판례의 특성상 사실관계가 생략이 돼 있어서 하급심 판례를 좀 찾아봤더니 다행스럽게도 그 입체 퍼즐의 모양과 그 어떤 식의 창작성이 가미됐는지가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 그림이 그 내용인데요. 위쪽에 보시면 이 광화문 모양이죠.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다들 잘 아시는 광화문의 실제 모습이고, 이 아래쪽이 이 광화문을 축소한 입체 퍼즐의 모양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이 광화문의 모양을 그대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 이 비율이라든지 각도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붕 경사도 이 부분은 이제 실제 경사고, 아래쪽에 보시는 이 부분은 이제 입체 퍼즐로 만든 그 해당 퍼즐의 지붕 경사도 다르고, 위쪽에 보시는 모양대로 전체적인 미적 감각이나 비례 같은 것들이 실제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파악을 해서 이제 법원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을 그대로 축소했지만 이런 창작성이 가미됐기 때문에 입체 퍼즐은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그래서 입체 퍼즐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행위는 이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법적 판단을 내린 바 있고,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판례를 어떻게 찾는지 리서치 방법론을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걸 찾았는지, 일단은 그 처음에 도심 제조업 관련해서 저작권 문쟁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좀 포괄적으로 주셨어요. 지난 오프라인 그 강의에서. 그래서 그 제조업이 역시 그 검색 찬스를 좀 사용을 했는데요. 제조업과 저작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저작권 통계도 있고요.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이 부분, 네, 세 번째에 나온 이 결과를 제가 활용을 했는데요. 복제도면을 이용한 제품 제조는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판례도 이런 키워드 검색을 바탕으로 진행했습니다. 각 그 판결문 제공 포털에서는 좀 정확하게 잡히지가 않아서 오히려 이 검색 찬스를 이용하니까 검색이 좀 더 정확하게 제조업과 저작권법 위반 관련 사례들이 더 잘 검색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서요. 그 포털과 검색을 조화롭게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입체 퍼즐 판례도 제가 알게 됐는데요. 이 판례를 이제 보통은 그 검색 찬스를 이용하시면 보통 이제 기사가 많이 검색이 됩니다. 그 판결문 원문이 검색 결과로 나온 경우보다는 그 상위에 노출되는 결과가 주로 이런 판결문을 기사화한 내용들이 잘 검색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지금 저도 먼저 나온 것은 이 판결을 기사화한 법률신문의 기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내용은 저희가 지금 다 살펴봤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위에 있는 이 판결문의 해당 판결문 사건 번호입니다. 지금 대법원 2016-227-625. 이 사건 번호만 알면, 네, 이 사건 번호를 또 다시 검색창에 넣어보면 바로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이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복사를 했고요. 네, 검색을 하면 바로 해당 사건 번호와 매치가 되는 판결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케이스노트라는 판결문 제공 포털도 지난 시간에 유용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쭉 계속 살펴봤던 판례 원문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과 저작물과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이 부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의거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참고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법리적인 판단 내용만 있고 해당 사실관계는 조금 생략이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의 특성상 그러면 이제 하급심 판례, 이 해당 사건의 하급심 판결을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다행히도 케이스노트가 이제 그 유용한 점은 이런 식으로 그 원심 판결, 하급심 판례, 이 해당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까지 같이 링크를 해놨다는 점입니다. 네, 이 부분, 이 링크를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형태로 판결문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사진도 네, 여기 나와 있죠. 해당 판결문 이제 하단에 좀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 이제 사실관계 포섭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붕 경사 부분도 있고 처마 밑에 구조물 단청 부분도 실제로 좀 다르게 되어 있고 또 문지기까지 꼼꼼하게 나와 있네요. 문지기도 실제 문지기와 좀 굉장히 좀 다른 형태로 제공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다 창작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사실관계를 하급심에서 찾아보는 하급심 판결을 찾아서 확인하는 그런 것을 같이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제 법리적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해당 대법원 판결의 하급심 판결에서를 찾아서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본인이 궁금하신 사실관계와 비교를 해서 적용 가능한 판례인지 적용 가능한 판례라면 그 판례의 결론을 내어달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 오프라인 강의 시간에 나왔던 질의응답 사례 중에서 좀 리서치 방법론 측면 좀 설명을 드릴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짧은 오디오 클립만으로는 이제 충분히 필요한 수준의 내용이 다 전달됐을지 좀 의문이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과정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주민분들과 이런 법률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조금 많이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시 인사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